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2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일반 생물학 2를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강의 계획서에 제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닥 새로운 내용은 아니나 어쨌든 이것이 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저 이메일이, 저는 이제 숙명여대에서, 연구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숙대 이메일을, 강의 계획서에 보면 이제, 이메일 주소가 sm 대신에 숙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숙명이나 SM이나 다 똑같은 거라서 아무거나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대 메일도 제가 또 역시 가지고 있고 워크하기 때문에 중국대 메일이나 아니면 숙대 메일로 어떤 저에게 알릴 일이 있으면은 문의할 일이라든가 또는 질문이라든가 언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시험을 볼 때는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를 아마도 요 이메일 주소로 이제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다 보신 다음에 일로 보내라.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어리둥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 이메일 주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숙대에 있는 연구실 전화번호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걸 사용을 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제 핸드폰 번호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문자를 아무 때나 문자를 저한테 보내서 질문 또는 무슨 공지사항 문의 그런 것들 전부 이제 소화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중국대학교 이제 e캠퍼스의 요 수업 시간 요 섹션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될 줄은 이미 벌써 첫 번째 강의 요약 PDF 파일이 e캠퍼스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시게 됐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도가 딱딱 찰 때마다 시간에 맞게 강의 요약 PDF 파일들이 이 캠퍼스에 올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업 자체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계속 하는데, 저는 이제 실시간 비대면 줌 수업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녹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녹화한 이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이 강의 제작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하는 것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럼에도 선호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그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제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복장으로 어떤 자세로 강의를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매우 큰 거죠. 수업 시간에 전부 같은 장소에 모여가지고서 수업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렇게 꼭 가서 앉아서 졸고 있느니 마음대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어떠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강의를 자기가 듣고 싶은 때 듣는 동영상 강의가 전부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라도 가장 큰 장점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비실시간 녹화 동영상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 측에서는 사실 또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마치 꼭 서로 실시간으로 이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서 얼굴을 맞대야 뭔가 제대로 좀 수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이 생각들을 가지신 것 같아서 저는 자꾸 학교 측에서는 그런 쪽으로 푸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좀 넣어달라라는 뭐 그런, 중북대 같은 경우에선 그런 요청을 아직 받은 적은 없으나 숙대에서는 그걸 꼭 의무적으로 최소한 무슨 뭐 30%만이라도 의무적으로 그 이제 얼굴 맞대고 하는 뭐 줌이나 그런 화상회의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해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지. 진도가 이렇게 쫙 나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비실시간으로 아니 실시간으로 또 대면을 이렇게 하라면은 뭔가 영 안 맞거든. 어쨌든 뭐 중국대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니까 괜히 주저리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캠퍼스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이제 저는 그 강의 녹화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 파일을 이 파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거를 이 캠퍼스에 올리기는 그래서 이거를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올릴 수 있는 파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그게 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변환하는 작업이. 어쨌든 그래서 이 캠퍼스에다는 그 URL 링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 캠퍼스에 올라가 있게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기타 시험에 관한 것이라든가 뭐 언제든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이 이 캠퍼스에 올려질 예정.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정도의 사안들이 이 캠퍼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과 저와의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소통의 창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2학기째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신입생들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학기니까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제반 이 캠퍼스를 통한 여러 가지 학교 수업 진행에 많이들 익숙해져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일단 느껴집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교재는 텍스트북은 뭐 전부 모든 일반 생물학 분반들이 전부 같은 교과서인 요 생명의 원리 1학기 때도 이것을 사용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굳이 사시지 않으셔도 이미 샀는데 어쩌란 말이야. 갔다가 중고책을 사주는 데도 없고,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 중고 교과서를 막 이 책방에서 사고 다시 되사고 그래서 한 학기 지나고 그 교과서를 쓴 다음에 전부 그걸 팔아먹어버려요, 학생들이. 왜 미국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좀 사고를 쳐가지고 한 3학년 1학기 마치고 한국에서 있다가 군대 끌려갔다 와서 미국으로 학부도 다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한 24년을 미국에서 썩다가 돌아온 지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전공은 문과 전공이었었는데 경제학 전공을 하다가 이제 이과를 또 오래 하겠다고 해서 이과 이런 생물학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물리화학 같은 걸 할 이제 자신은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만만하게 생물학이라고 해서 그거를 택해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미국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점은 한국에서는 제대로 정식으로 생물학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한국말 용어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히 약합니다. 아무리 한국말로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고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이 책 교과서를 사실은 제 수업 진행은 교과서가 전혀 필요 없는 수업이, 왜냐면 교과서 안에 있는, 물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저도 다루고
교과서에 있는, 웬만하면 교과서에 있는 그 그림들을 사용을 하겠으나, 그 외에도, 교과서에 있지 않은 어디서 다른 그림들 갖다가 마구마구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 강의 요약 파일이라고 PDF 파일이라는 것 자체, 그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1학기 때 뭐 어쩌다가 이제 교과서를 사게 되지, 살 기회가 없었다든가, 그러면 뭐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교과서 사실 필요 교과서 안 산다고 해서 나중에 시험을 보는데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뭐 그럴 일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생물학을 공부를 하는데 어디 뭐 굳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뭐든지 간에 일반 생물학 책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할 때 찾아보거나 할 때 도움이 되고 든든하긴 하겠으나, 요즘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면 다 되는데 구글로 그냥 다 쳐버리면 네이버는 치지 마세요. 아직도 네이버는 검색에서 이런 이제 과학적인 정보에 대한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구글. 그래서 사실은 물론 구글은 요즘도 이제 요즘에 이제 구글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것으로도 알고 있으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럽고 치사하긴 하지만 이 많은 방면에서 사실은 영어가 아직도 영어를 습득을 해야만 제대로 이제 모든 것을 정보를 획득하기가 좀 쉬워서 그게 참 그렇습니다. 약한 나라의 서름이 아직도. 자, 어쨌든 그래서 수업 방식은 일단 이 강의 계획서에도 물론 나와 있고, 코로나가 아직도 창궐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아직도 이제 비대면 강의로, 근데 그 비대면 강의 중에서도 이제 실시간 비대면 강의이냐 비실시간이냐 할 때 저는 이제 이 강의 녹화 동영상을 파일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캠퍼스에다 링크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충북대학교 이제 교양생물에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따로 채널을 한 2-3개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녹화 강의를 올리기 시작한 게 사실은 10년이 돼갑니다. 꽤 얼리 어답터라고 괜히 혼자 또 자뻑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비대면 강의를 울며 계좌 먹기로 하기 이전에도 저는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와중에 제 컴퓨터 랩탑으로 뭐 질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긴 하나 녹화를 한 그것을 그대로 다시 올려놓고 나중에 복습을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럴 용도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너도 나도 요즘 뛰어드는 유튜브 나도 유튜버 해서 돈이나 한번 좀 벌어보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는, 광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제적인 어떠한 이제 마음은, 이윤을 얻겠다라는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강의 동영상 제작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괜히 내가 이 채널에서 할 수 없이 구독도 해야 되고 좋아요도 싫은데 좋아요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채널 절대 그러실 필요 없이 부담 없이 강의만 즐기시다가 한 학기 동안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추가로 지금 현재로서는 제 욕심일 뿐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 줌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이 소위 말하는 레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질의응답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업 시간에 혹시 뭐 질문이 있느냐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따금씩 한 번씩 그래도 화면상으로나 얼굴을 서로 마주 보고,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은 이런 식으로 서로 우리가 이제 만나보지 못하고 얼굴을, 그러나 곧 조만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줌 회의를 소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뭐 그 정도는 사실 뭐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한번 운영을 할 생각이며, 현재로서는 약 한 3주에 한 번꼴로 이것을 이제 저희 원래 정해진 수업 시간 화요일 날 이게 2시부터이죠 아마, 그 시간을 빌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지가 올라가면, 이 캠퍼스에 그러한 공지가 올라가면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되시겠고, 자,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험 역시 비대면으로 봐야 되겠죠. 비대면. 물론 시험은 대면으로 보시는 교수님들이 여럿 있는 걸로 충북대에서 이 생물학과에서 교양생물 알고 있으나, 초지일관 저는 시험조차도 비대면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줌 요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이제 할 예정인데, 이제 객관식, 주관식이 혼용이 된 그런 문제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험지 자체를 PDF 파일을 시험 시작 전에 뭐 일정 시간 전에 이 캠퍼스에 공지사항란이나 뭐 그럴 때 딱 올려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서 그걸 시험을 이제 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얘기해봤자 산만해지니까 시험이 다가오게 됐을 때 다시 공지사항, 수업이 동영상 또는 줌, 화상회의, 뭐 아니면 세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지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그다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한 가지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요것 형태가 이제 시험의 포맷 자체가 오픈북 형태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픈북이라는 얘기는 뭐든지 다 갖고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책, 노트, 무슨 뭐 백과 사전 뭐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보면서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다 더해서 뭐 가지고 인터넷 검색까지 해봐라 해서 뭐 핸드폰이든 랩탑이든 뭘 가지고서 답을 내는데, 시험 문제 답을 내는데, 그것을 뭐 네이버 사람인이 아니라 뭐지 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거기다 물어보시든가 뭐 해서 그것을 이제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올린 유튜브에 있는 제 강의 동영상도 내가 어디서 어느 강의에서 이거 저 인간이 얘기한 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이 나는 듯한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재소환해서 열람해서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은 뭐 이거 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까지 하고 뭐 해서 시험 보면 전부 다 100점 맞겠네. 변별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라고 하다가 큰 코 다치십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수업하기 전에도 저는 실제 강의 이제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도 시험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죠. 그 해마다 또 다르고 학생들이 또 그때마다 이제 뭐 다를 경우가 다 다르겠으나 어쨌든 대부분의 그때 이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뭐 오픈북인데 그거 뭐 내가 오픈북 그까짓 건 내가 뭐 하다가 얼굴이 하얗게들 찔려서 내놓고 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헛소문이 있어요. 어렵긴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뭐 내가 어렵게 내봤자 어떻게 그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빤하지 뭐. 다만 최소한 이렇게 인터넷 검색까지 허용하는 오픈북 시험 형태이니 그냥 키보드 몇 번 타닥 두들겨서 그냥 답이 인터넷에서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나라도 절대 그렇게 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괜히 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인데, 시험 문제 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그래서 참 골친데 맨날. 그럼에도 이런 오픈북을, 그러니까 이건 이 오픈북 형태 시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걸 제가 이렇게 들어온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것을 해왔던 거라는 얘기죠. 왜?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시험은 그런 식으로 본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옛날에 지식을 일부 인간들이 지식을 독점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에 얼마 오래되지 않은 옛날이에요. 그때야 교수님 말씀이 하늘같은, 누가 감히 거기다 태클을 걸어? 왜냐면은 교실에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요즘 같으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헛소리 한번 하면 금방 5초 만에 털려버리잖아요. 검색 대삭 해서 그거 아닌데요 하고.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얘기죠. 정보가. 옛날에는 정보라는 것이 소중했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극소수만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절에는 정보를 누가 많이 여기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세상이었으나, 요즘은 정보가 넘치고 넘치는데, 이제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알맞게 탁탁탁 찾아내서 그것을 잘 조합을 할 수 있느냐가 진짜 실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드립대 외우면 뭐해? 그 외운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이 생물학이 잘못된 오명을, 생물학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하는 완전히 잘못된 오명을, 많은 그릇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생물학 암기 과목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오픈북, 인터넷 검색까지 허용이 되는 오픈북 형태 시험을 봐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있는 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일단은 8주차 그래서 10월 26일 화요일이 되겠고, 이것이 중간고사 거의 확정 됐다고, 2시에서 4시까지 우리의 수업 시간을 완전히 100% 활용을 해서 줌 세션을 통해 가지고서 시험을 볼 예정이고,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이게 좀 까리한 게,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이게 결강이 있는 것을 보강 날짜가 12월 16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14일이 정해진 시험 기말고사 일자인데, 보강일은 16일이고, 물론 16일을 보강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이 애매해서 14일 날 볼지 아니면 16일 날 볼지 이것은 저는 고민 중이나, 어쨌든 둘 중에 하루, 14일 또는 16일, 그때 상황을 봐가서 그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다시 해서 둘 중에 어느 날이 더 좋을까 해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 시험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그 날짜가 다가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지를 할 예정이나,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출석은 일단 이 강의 동영상을 이렇게 이 캠퍼스에다 올리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출석이 연계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것이,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출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모두를 출석하게끔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출석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출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대학생들을 굳이 그렇게 출석을 꼭 하게끔 강요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비대면 수업을
도대체 출석을 뭐 어쩌게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비대면 수업은 지가 아무 때나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출석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가 출석 기록이 있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요 강의, 각각의 이제 주차 강의 동영상이 올라갔을 때 이것을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을 하면 그 동영상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일단 4초 이상 열람이 되게 되면은 출석이 인정하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캠퍼스의 컴퓨터 화면 안에서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 동영상의 화면이 이제 사이즈가 작고 화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극복하고자 유튜브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오랜 시간을 컴퓨터 변환하고 편집하는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 4초 이상만 딱 되면은 그냥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은 곧바로 유튜브로 직행하셔서 거기서 열람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결 관리라는 게 얼마나, 뭐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누구도 결석에 체크가 되는 일은 사실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출석은 물론 이제 성적 평가 기준에도 출석이 이렇게 5%가 이제 이론 강의 출석이 되는 겁니다. 이 점수가 배당이 돼 있긴 하나, 이것은 누구나 다 출석 5%는 그냥 거의 만점을 맞게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셋업이 된 것으로서 출석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게 지금 방금 얘기한 설명드린 이유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알려드리고,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그 다음에 실험은 15%이고 이 실험 자체는 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실험 조교님이 모든 재량이 그분한테 가 있기 때문에 실험은 아마 최소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집중 기간이든 뭐 해서 대면 수업으로 일단 대면 수업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실험 조교님하고 여러분들은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15%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으나 나중에 제가 이제 성적들을 전부 다 받아서 이렇게,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상대평가로 무조건 상대평가로 이렇게 1등부터 뭐 44등인지 40등까지 쭉 이렇게 내려와서 선을 그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인지라, 그렇게 될 때 실험 때문에 사실은 이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칙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몇십 퍼센트, 몇 퍼센트까지는 A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A 수준에서 저는 뭐 딱 봐서 적당하게 그 중에 A 그룹 중에 한 반 정도는 A 플러스를 준다든가 나머지 반 정도는 뭐 A0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먼저 해왔고, A 마이너스는 한 번도 줘본 일이 없습니다. A 마이너스는 물론 재수강을 하게 될 경우는 아마 최대로 이게 A 마이너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칙에 의해서 몇 명 이하는 이제 B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B, C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저는 언제나 B 학점을 주게 될 경우에는 항상 B 플러스를 부여해 왔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C를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C 플러스 해서 이런 식으로의 학점을 언제나 이렇게 부여를 해 왔는데, F는 어떻게, F 준 적 있죠. F 있어요. 성적이 아주 미달이라서 F를 주었다기보다 절대 그런 일은 없으나,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둘 중에 하나를 보지를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이 F 학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F 학점을 중간이나 기말고사 둘 중에 하나 최소한을 전혀 치르지 않았는데도 제가 F를 주지 않는다면 제가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일부러 까짓 건 나 애플 맞아버리겠다. 옛날엔 그 누구처럼 일부러 애플을 맞아버리겠다라고 막 이제 막 하시는 게 아닌 다음에야 혹시 어쩌다가 큰 뭐 사고라나 부득이한 경우에 시험을 잘 못 가게 됐다. 그냥 즉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에이 쑥스럽고 미안하고 해서 묻어버리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얘기고. 그 외에 다른 뭐 질문은 뭐 제가 질문을 지금 뭐 여쭤볼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실시간 레시테이션 줌을 통해서 레시테이션을 하게 될 때 다시 우리가 그런 질의응답을 하게 되기를 기원을 하고 오늘은 뭐 인트로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사실 첫 주는 그런 식으로 뭐 강의 개요나 뭐 그런 것만 얘기하고 빠이빠이 하게 돼 있으나 진도상 사실 그랬다가는 나중에 뭐 시간이 나중에 촉박해져서 제대로 다 진도를 못 나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진도를 오늘은 나가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동영상이 원래는 이제 이 동영상 길이가 사실은 수업 시간을 하면 한 50분 정도에 끝내야 50분짜리 두 세션으로 끝내야 되고 동영상 자체는 이제 동영상 수업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뭐 최소한 미니멈 그 시간이 뭐 있다든가 뭐 50분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5분 미니멈 그 정도는 돼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동영상 길이가 1시간이 넘을 경우도 많아요. 이거 내용에 맞춰야지 이거를 무슨 뭐 그래서 아유 왜 동영상이 왜 이렇게 길어 하고 막 컴플레인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약간 아니 저 충북대상 한 번도 제가 그런 학생을 이제 나중에 피드백 강의 평가에서 아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요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으나 숙대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숙대에서는 제가 일반 생물학보다는 이제 교양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걸 영어 강의로 이제 진행을 그것도 한 10년 동안 진행을 해 왔었는데 요즘 와서 이제 동영상 길이가 왜 이렇게 기냐 막 컴플레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 뭐 하다 보니까 내용 하다 보니까 그게 길어지는 거지 뭐 어쩌라고 그렇다고 내가 그걸 일부러 맞춰서 짧게 끝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동영상 강의 동영상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에 가장 큰 이제 제작자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진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게 얼마나 이제 기가 막힌 일인데 그걸 내가 포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학교 수업에서 이제 억지로 가기 싫어서 하는데 저 인간이 왜 저렇게 길게 재미없는 수업을 길게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학원. 돈 내고 예를 들어서 듣는 무슨 뭐 인강이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강의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거 컴플레인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니잖아. 자기 돈이 들어간. 대학교 등록금은 여러분들이 내는 돈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이 입장이 다른 건지 난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 그래서 계획상 우리가 한 4주 동안은 식물에 대해서 일반 생물학 2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도대체 이 재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식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저는 이제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뭘 기냐 분자생물을 이제 생물학 중에서 분자생물에 특히 이제 분자생물 중에서 식물의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그런 세부 전공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사실 식물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 식물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세포니 무슨 뭐 그런 생화학이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나름 비교적 조예가 있으나 식물 자체에 대해서는 참 뭐 일단 이제 도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서 이게 뭔가 아직 뭔가 동물 같은 내용을 봐도 동물에 대해서는 훨씬 조금 더 나와 조금 더 가까운 사안이다 싶어서 그런지 훨씬 더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는데 식물 하면 아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라면 식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 도대체 이거 왜 배워야 되나라고 좀 약간 제 거부감이 많이 들이라 생각이 들지만 아마도 일반 생물학 2를 통해 가지고서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은 여러분들에게서는 아마 생애 마지막으로 식물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그런 점을 조금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으로 그걸 떠나서 일반 생물학 2는 도대체 그럼 뭐냐? 일반 생물 2는 일반 생물 1과 비해서 무엇이 다르냐? 경제학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혹시 대충 이제 비슷한 비유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경제학도 제가 조금 공부를 하는 척 해봤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서 경제학을 하면 경제원론 중에서 1, 2를 배웁니다. 경제원론 1이라는 것은 이제 미시경제라는 것이고 아주 세밀한 여러 가지 법칙이라든가 경제 원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론들을 막 도출해내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원론 2라고 할 수 있는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미시경제에서 배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실제 큰 판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적용시켜서 그것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예측하고 하는 것이 이제 거시경제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 생물도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우리가 배웠던 일반 생물학 1은 작은 원자 분자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작은 것들의 기능, 유전자의 기능,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섭렵을 한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유기체들이 일반 생물학 2에서 유기체들이 서로 상호작용과 또 하나의 개체 안에서 그 모든 세포, 조직, 기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일반 생물학 1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그 같은 법칙에 의거해서 원활하게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 2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적어도 제 수업 시간에는 인체를 읽지 않는, 사람 몸을 예를 들어서 인체의 조직, 기관계, 특히 기관계라고 하는, 기관계라는 것이 사실 한 개체의 이 여러 가지 세포들의 여러 가지 조직들의 가장 집대성의 가장 큰 단위들이잖아요. 근데 기관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순환계라든가 신경계라든가 면역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식물을 먼저 이제 식물도 그와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식물과 동물을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라는 것도 사실은 섭렵할 겸 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사실 샌드위치처럼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이 진화에 대해서 제대로 일반 생물학 2에서 다루고 여러 가지 예라든가 무슨 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한 3학기 정도 일반 생물학을 3학기 정도 섭렵을 해야 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아쉽게도 이러한 것들은 사실 좀 빠지게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래서 자 이제 식물의 구조와 생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인트로로
갑자기 뜬금없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달러, 미국 달러가 목자가 아닌 섬유로 만들어졌다. 아, 그래요? 몰랐어. 나도. 근데 목자와 섬유 뭐가 다르길래? 중국인들은 뭐 2000년 전에 종이를 발명했다. 종이는 무슨 나무에서 목자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자, 우리가 식물을 배우고자 할 때 식물을 사실 공부하는 가장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유용성이거든요. 호기심보다는 사실 식물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먹이로 쓴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용품을 얻는다든가 매니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식물을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응용적인 측면을 언제나 우리는 식물을 공부할 때 항상 동물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응용, 유용성, 활용 자체에 관한 하나의 예로서 뭐 섬유, 뭐 종이, 그래서 지폐를 만들 때도 어떤 나무를 껍질을 벗기든 껍데기를 벗기든 해서 그들의 재료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일단 도입부에 보여주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이제 브로콜리 중에서 로마네스크 브로콜리라고 하는 특이한 브로콜리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꽃 부분을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아주 모양이 매우 심오하게 생겼어요. 이게 왜 심오하냐면 전체 모양이 사실은 하나하나 개개인의 개개인의 모양들이 전체를 구성해서 아주 큰 똑같은 모양을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일단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란 뭐냐면은 브로콜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로콜리하고 그다음 또 콜리플라워라는 또 채소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교배라는 것을 이제 식물에서 주로 이제 이런 교배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마구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는 결국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교배를 통해서 탄생을 했나라고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의 잡종이 되었든 아니든 그게 이 로마네스코 브로콜리에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언급한 바로 그러한 것을 프랙탈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랙탈 구조. 그러니까 이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꽃들이 엄청 이렇게 마구마구 있는 꽃들이 모여 있는 그 꽃 봉오리들 중 부위인데 요 구조 자체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학에서 그 유명한 프랙탈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자연이 이 프랙탈이라는 구조를 이렇게 많이들 도출해내는데 특히 식물에서 많은 경우에 이제 프랙탈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방식이 이제 로마네스코 브로콜리가 이제 프랙탈들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하학적인 수학적으로 프랙탈이라는 것은 이제 유명하게 인터넷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프랙탈 치면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이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쫙 그린 모양인데 이걸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파이썬이나 그런 같은 것들 코딩으로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코드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적인 반복적인 작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하나의 큰 형상을 작은 부위와 똑같이 닮은 그런 형상을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프랙탈 구조들이 많으냐라는 것은 사실은 좀 우리가 지금 현재 굳이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좀 복잡하고 심오한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그것은 유전자
유전자 발현과 그 유전자 발현에 의한 조직들이 계속해서 세포들이 이제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메리스템, 일종의 우리의 줄기세포 비슷한 식물에는 이제 분열 조직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같은 패턴으로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결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요약하자면 유전자들의 어떤 반복적인 그런 유전자 발현 행태에 의한 세포 분열의 이제 반복적인 형태로 해서 그런 프랙탈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어렴풋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어렴풋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식물에 관한 그런 신기한 측면이 또한 프랙탈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로마네스코 브로콜리가 프랙탈 구조로 가지고 이 부위가 뭐냐면 일단 여기서 꽃들이 전부 여기서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그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꽃 한 송이가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집중이 돼서 나는 뭉치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infloresce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flower라고 하면은 하나의 꽃인데 그 꽃들이 뭉태기로 같이 모여 있어서 마치 꽃 다발로 묶여 있듯이 한 부위에서 이렇게 꽃들이 마구마구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러한 부위를 우리는 한국말로는 꽃차례, 그 다음에 영어로 infloresc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꽃들을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낼 때, 꽃이 그냥 처음에 식물이 싹이 피어날 때 꽃들이 막 그때 같이 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식물이 이제 아가야 너도 이제 꽃을 피울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꽃을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꽃이 여기서 피리라고 상상을 할 수 없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잖아요. 아니 여기서 꽃이 핀단 말이야 하고, 그런 식으로 갑자기 환골탈태해서 거기서 꽃이 피어나는 그 이유는 거기서 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그런 마치 줄기세포 같은 그 부위에서 새로운 발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을 우리는 메리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열 조직.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요 강의 첫 강의에서 메리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볼 예정이니까 지금 뭐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나, 쉽게 얘기해서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있는 메리스템 분열 조직은 뭐냐면 동물에 있어서의 어떤 줄기세포와 거의 이제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꽃에 대한, 식물에 대한 도입을 살짝 맛배기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식물체의 구성을 실제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트로로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더 이제 breaking the ice라고 할까? 좀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문제를 하나, 뭐 퀴즈 비슷하게 한번 내봅시다. 자, 오지선다인데, 자, 다세포 개체로서 식물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다 다세포 개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 생물학 2에서 마구마구 튀어나온 것들은 이미 일반 생물학 1에서 우리가 다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을 했다고 간주하고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 2를 다 뭐 그대로 다 머리에 그대로 담아놓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렇게 튀어나올 때마다 혹시 이게 긴가민가 하면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세포 개체, 단세포 개체와 뭐가, 어떤 특징이 뭐가 다르지, 뭐 어떤 개성이 있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다세포 개체와 단세포 세포, 일반 생물학에서 최선 제가 강조한 것은 다세포 개체. 이것은 분화라고 하는,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세포가 아니다. 무조건
분화가 되지 않은 세포 쪽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냥 암덩어리일 뿐이지 그건 절대로 우리가 다세포 어떤 뭐 개체 생물의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라는 그 분화의 중요성.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분화가 도대체 뭐야 개념이?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다시 이제 뭐 한이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저는 이제 저를 자제를 해야만 되겠으나 하는 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을 해서 연관을 지어야 이게 뭐 정보가 동떨어지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쓸데없이 할 수 없이 억지로 이걸 내가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강요받는 느낌을 들 때 사람은 제일 괴로워지면서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 생물학이 어째서 암기 과목이 아니냐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역사학이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역사학이 암기 과목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연관성을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쫙 전개하는 것이 역사학이지 그냥 뭐 누구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식으로 딸 외우는 그건 역사학이 아니라 그냥 무슨 뭐 브레인 토처인가? 정말 쓸데없는 생물학도 마찬가지 하는 얘기죠. 어쨌든 식물과 동물 둘 다 다세포 개체이긴 하나 이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이 차이점을 구분짓게 하는 특성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식물은 셀룰로즈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동물에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맞지? 동물은 세포의 형태가 세포막밖에 없으니까 흐물 지 멋대로 또는 동물 세포들은 지 멋대로라지만 정말 지 멋대로 이렇게 막 이런 모양을 가진 세포도 있고 이런 모양을 가진 세포도 있고 막 거기다 눈만 달면 바트 심슨이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동물 세포들은 이게 지 멋대로란 말이에요. 예, 모양이 밖에서 누가 꽉 잡아주는 친구가 없으니까 하나 식물 세포는 거의 대부분의 식물 세포의 전형적이라는 얘기는 결국 또 하나의 선입관, 스테레오타입이 있다는 얘기지만 식물세포는 전부 차범근이잖아. 이게 닭이 지었잖아, 얼굴이. 왜? 밖에 있는 이 딱딱한 세포벽 때문에 안쪽에 있는 비교적 말랑말랑한 세포막으로 이루어진 세포가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경계와 모습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는 것이 식물세포의 하나의 특징인데 이 세포벽은 왜 있는 거냐 식물세포에서 보호하려고 있지 뭐 보호 뭐야 이렇게 특별히 보호를 하지? 식물은 어디 가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을 가버리면 되는데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자신이 있으면 아니면은 술 먹은 김에 한번 호랑이하고 맞짱을 떠서 인생을 장렬하게 거기서 마감을 하든가 식물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위험이 있을 때 도망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가능한 한 딱딱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럼 화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화학적으로 세포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으나 1차적으로 셀룰로즈라고 하는 이 물질 셀룰로즈는 뭐야 여기서 일단 일반 생물학 1에서 나온 것 여기서 다시 한번 소환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셀룰로즈 일단 식물은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1차 세포벽이라는 건 응애하는 베이비 식물 세포가 일단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식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는 세포벽이 하나 이렇게 1차 세포벽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다가 식물 세포가 훨씬 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보강제를 여기다가 훨씬 더
갖다 쌓아놓게 되는 거죠. 보강, 이거 가지고 안심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보강제를 바깥쪽에다 이렇게 더 두텁게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에다 점점 두껍게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포벽은 여기 비교적 물론 딱딱하긴 하나 강도가 그리 세지 않은 셀룰로즈라고 하는, 셀룰로즈가 뭐예요? 포도당들이 베타 링키지에 의해서, 베타 글라이코시릭 링키지에 의해서 포도당들이 쫙 연결되는 것이 셀룰로즈라고. 리그닌은 걔네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물질이거든요. 엄청나게 딱딱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리그닌은 바로 2차 세포벽을 이렇게 이루고, 어쨌든 이것들은 식물 세포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셀룰로즈로 이루어진 세포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죠? 두 번째, 자가영양생물이다. 식물은 자가영양생물이다. 오토트로프가 뭐죠? 일단 자가영양생물, 오토트로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럼 오토트로프의 전 상대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영어로는 헤테로트로프라고 하는 건 우리지, 우리. 동물 같은, 동물들이 이제 헤테로트로프인 것이고, 오토트로프는, 쉽게 말해서 오토트로프는 지 밥을 지가 스스로 지어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오토트로프이고,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요 헤테로트로프는 지 스스로 밥 지어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남의 밥을 뺏어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종속영양생물이라는 얘기죠. 식물 하면 광합성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광합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인데, 오토트롭이 되기 위한. 엄밀하게 해서 오토트롭이란 무엇이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오토트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이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음식. food. 음식이란 정의가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빼먹을 수 있는 물질이 음식인 거야. 우리가 뭘 먹어야 되잖아요. 왜 먹어요? 그 음식을 분해를 해서 그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 데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분해를 하면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ADP에서 합성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가 유기호흡 일반 생물학 1에서 배웠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물을 무엇으로 쓸 수 있느냐? 오토트로프는 무기물을 음식물로 쓸 수가 있어요. 왜? 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기물을 다시 제비다리 부러뜨리듯이 똑똑똑똑 부러뜨려서 에너지를 빼내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왜 유기물만이 음식이 될 수 있느냐? 유기물만이 훨씬 고분자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를 그 화학 결합에 담고 있어서 그것을 분해함으로써, 이화작용을 통해서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거기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이것을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환시켜.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엔트로피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만든다는 얘기는 훨씬 더 이렇게 단순한 물질에서 복잡한 고분자 물질로 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엔트로피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건 비자발적인, 저절로 발생할 수 없는 반응.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생이 안 되는 것.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오태양신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것이죠. 무기물, 이산화탄소 같은 이 무기물에서 갑자기 포도당 같은 C6H12O6 같은 이게 갑자기 된다는 얘기죠. 동물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를 암만 들이마셔도 거기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속영양생물. 다시 정리한다면 오토트롭. 자가영양생물은 음식물을, 모든 생명체는 유기물을 음식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유기물, 음식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기물을 무기물로부터 직접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밥을 짓으로 지어 먹을 수 있다는 비유를 한 것이고, 우리 같은 헤테로트로프는 종속 영양생물들은 음식물은 오로지 유기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속 영양생물들은 유기물을 찾으려면 우리가 아무리 흙을 뒤져봤자 유기물 찾기 매우 힘들잖아요. 유기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장소는 생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생명체를 희생을 시켜야만 남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치사한 삶을 이제 운명적으로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식물은 자가 영양생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동이 불가능한 붙박이 개체다. 식물 이동 못하죠. 예. 그래서 세슬 오르가니즘, 식물은 못 움직여. 다리가 없어. 동물이 아니잖아. 움직이지 못하죠. 다만 물론 동물과 식물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개체를 동물, 움직이지 못하는 개체를 식물이라고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호초들 못 움직이잖아요. 얘네들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나를 구분을 하는 건 사실은 자가영양생물, 종속영양생물 요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야지, 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물론 우리말로는 동물 하면은 움직인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동물로 이름을 붙이긴 했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 맞는 얘기고, 식물은 이동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식물은 어디 가서 환경 조건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동물 같으면은 이 환경이 여기 아유 이런 거지 같은 환경이 다 있어? 이사 가면 되잖아. 이사. 이게 못 살겠어서 그래. 식물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 싫든 좋든 여기서 자기가 뼈를 묻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환경 조건은 매우 민감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고 아주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식물은 그 환경 조건에서 여기에 내가 일단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붙박이. 그래서 이 안정적인 고정이라는 얘기, 이게 뿌리의 역할이 그런 거죠. 뿌리 내린다. 우리가 비유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뿌리 내려야 돼 하는 그런 측면이 식물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뿌리 내리려면 식물에게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이게 물이 없으면, 수분이 확보가 안 되면 그냥 당장 죽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리면서 땅 속에서 그 수분들을 확실히 확보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이들이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물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는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런 환경 조건에 매우 민감하다는 그 자체. 자, 이 두 가지 식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비너스 무슨 플라이 트랩인가 뭐 하는 이제 한국말로는 이걸 파리지옥이라고 아마 알고 있는데, 파리를 잡아먹잖아요. 이거 식충식물 아니에요, 식충. 아니 얘는 어쩌다가 이제 절간에 들어간 녀석이 육식을 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문을 당해도 마땅한, 식물계에서 영원히 파문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들에게도 사실은 사정일지, 이들의 사정을 듣고 보면 또 사실 딱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얘기죠. 넌 어쩌다가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좀비 식물이 되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 얘기가 뭐라고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워낙 척박해서 질소라는 것이, 식물도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당분밖에 없잖아요. 당분, 탄소.
질소도 먹고 인도 먹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어야 식물이 이제 영양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처음에 뿌리 내린 땅에는 질소가 전혀 그러니까 질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 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질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벌레 잡아먹어서 육식을 통해서 그 부족한 질소를 흡수해서 나도 단백질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 사정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식충식물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 식물의 뿌리입니다. 땅 속에서 전자현미경으로. 근데 여기에 있는 요것은 네마토드라고 하는 한국말로 그냥 선충이라고 하나? 네마토드라고 하는 그냥 땅속에 사는 그런 벌레예요. 근데 벌레가 여기 지금 낚싯바늘에 이제 이렇게 꿰인 것처럼 식물 뿌리에 어떤 작은 실뿌리 같은데 이렇게 잡혀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 하시면 안 되고 일부러 식물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랩을 이 역시 그래서 좀 잡아먹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얘네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썩어서 문드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쪽쪽쪽쪽 빨아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누군 이렇게 끔찍하게 살생하고 뭐 잡아먹고 싶어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환경 역시 질소가 매우 이제 질소 양이 충분한 것에 희박한 그런 토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척박하면 식물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화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이제 에너지 대사작용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산소는 내뱉고 이산화탄소만 먹으면 되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식물세포의 대사작용 역시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유기호흡을 통해서 식물들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이 ATP를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죠. 요거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광합성은 작용이고 지들이 만들어서 여기서 쓰면 되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서 직접 ATP를 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유기호흡을 통해서 ATP를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 역시 산소가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죠. 광합성을 하지 않은 밤에는 이들도 나도 숨 좀 쉬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대교본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어쩌면 많은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듣는 소리일 수도 있으나 Alternation of Generation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동물의 경우는 생식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한 개체가 일생을 돌아가면서 처음에 이제 태아가 됐던 알에서 깨어났던 이렇게 했을 때 수정을 한 동물의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동물의 경우 접합자라고 하는 자이고트라고 하는 접합자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 접합자라고 하는 것은 EN이라고 우리가 표시하는 2배체가 되잖아요. 2배체. 염색체가 두 세트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세트를 하나씩 물려받아서 이게 합쳐졌으니까. 그럼 요 EN 해서 계속 동물체라고 해서 이렇게 살다가 새롭게 이제 정자와 난자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생식세포, 그것을 우리는 배우체라고 얘기하는데 게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래서 그러니까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상황에서는 이 개체가 반수체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 반수체들이 다시 수정을 통해서 이배체로 변환하고 이것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개체에서 반수체 형태로 존재하는 부위는 생식세포 아주 일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개개인의 세포 생식세포 외에는 반수체를 찾아볼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식물은 이게 좀 달라서 식물은 여기서 수정을 통해 갖고 지금 이 형태가 지금 여기가 2N 2배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여기서 감수 분열을 해서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려고 나중에 이렇게 할 때 포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포자가 계속해서 또 마이토시스, 체세포 분열, 마이토시스를 해서 유사 분열 또는 체세포 분열 수가 불어나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단일 세포가 아니라 얘네들이 다세포 생물로서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전부 반수체 형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수체 시기에 다세포 세대, 흰색으로 해야 됩니다. 식물은 반수체 시기에 다세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물은 이런 시기가 없고. 다시 말해서 식물은 마치 반수체와 이배체가 서로 교대를 해서 자, 이만큼은 내가 반수체 시절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너한테 이배체 상태로 살라고 바톤을 넘길게 하는 마치 교대하듯이 이것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식물에서는 이것을 세대 교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세대 교번이라고 하는 특징은 식물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꽤 시간이 돼서 얼마 나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더 다음 세션에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한 번은 잠시 빠이빠이를 하고 다음 세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